1950년 늦가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아침 안개가 자욱한 날, 김민우는 학교 가방 대신 아버지의 낡은 군화를 신고 마당에 섰다. 15살 소년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민우야, 너 지금 무슨 차림이니? 학교 갈 시간 아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 저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가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민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전쟁은 어른들이 하는 거다. 너는 아직 어리잖아. 민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우리 마을 청년들은 벌써 다 나갔습니다. 저만 학교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형님들이 피 흘리는데 저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마을 청년 대부분이 전선으로 떠났고 어제는 17살 이웃집 둘째도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나라요. 만약 북한군이 이 마을까지 내려오면 어머니와 누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막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안 된다, 민우야. 내가 가면 누가 우리 집을 지키니? 내가 장남 아니야.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이장이 찾아온 건 사흘 전이었다. 학도병 모집 소식이었다. 만 16 이상 학생들은 자원하면 바로 입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포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학도병 지원서였다. 이미 도장까지 찍어놨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보다 자랑스럽게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훗날 제 동생들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어깨를 잡았다. 정말 가야겠느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약속 하나만 해라.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민우는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마을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우는 깊게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차올랐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근처.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민우는 처음으로 진짜 전쟁을 마주했다. 입대한 지 2달, 기초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최전선으로 투입된 학도병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민우야, 괜찮냐? 옆 참호에 있던 선임 병사가 물었다. 21살의 박상병은 민우를 작은 형님이라고 불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늘 먼저 나서서 보초를 서고 아픈 전우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네, 형님. 괜찮습니다. 민우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총을 쥔 손은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모두가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새벽 3시 갑자기 적의 공격이 시작됐다. 적이다. 전투 준비. 굉음과 함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참호 바닥에 엎드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흙먼지가 온몸을 뒤덮었다. 처음 겪는 포격이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민우는 총을 꼭 쥐고 일어섰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민우는 방아쇠를 당겼다. 언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사격했다. 옆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며칠 전 초콜릿을 나눠 먹었던 동기생이었다. 16살
대구에서 온 친구였다. 위생병, 위생병. 민우는 소리쳤지만 포성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민우는 총을 내려놓고 친구를 참호 안으로 끌어당겼다. 친구의 군복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우야, 엄마한테 전해줘. 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민우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다. 전투는 계속됐고 살아남아야 했다. 전투가 끝난 뒤 민우는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15, 16, 17 모두 꽃다운 나이의 소년들이었다. 민우는 그들의 군번줄을 하나하나 챙겼다. 가족들에게라도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우는 촛불 아래서 일기를 썼다.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싸워야 합니다. 동료들의 목까지. 박상병이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오늘 구한 부상병만 해도 3명이야. 너 아니었으면 그들도 죽었을 거다. 형님, 전쟁이 끝나면 우리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꼭 돌아갈 거야. 너도 나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서로를 위로하는 말일 뿐이라는 것을. 민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느님, 제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만은 지켜주세요. 멀리서 또다시 포성이 들려왔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1951년 2월 13일 강원도 횡성 근처. 중공군의 대규모 반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내일 새벽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민우의 부대는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후퇴는 없었다. 저녁 배식을 마친 뒤 민우는 참호 한 구석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몇 번이나 쓰려다 포기했던 편지였다. 하지만 오늘은 꼭 써야만 할 것 같았다. 민우야, 뭐하니? 박상병이 다가왔다. 민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편지요. 부모님께 드릴. 박상병은 아무 말 없이 민우 옆에 앉았다. 그도 낡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전선의 병사들은 다 알고 있었다. 큰 전투 전날 밤에 쓰는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이 편지가 부모님께 전해진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부모님 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떠나던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전쟁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의 눈물을 뻔히 알면서도 집을 나섰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그리웠어요. 차가운 전투 식량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동생들아. 형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형은 더 큰 것을 지키려고 여기 있단다. 우리가 살던 마을, 우리가 뛰놀던 들판,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피 한 방울, 제 목숨 하나가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나요?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겁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했고 그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전우들은 모두 저처럼 평범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을,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부디 울지 마세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직접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동생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1951년 2월 13일. 아들 민우 올림. 추신. 제 책상 서랍에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언젠가 읽어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우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가족 사진과 함께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잘 썼네. 박상병이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형님, 우리 내일도 살아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내일의 운명은 아무도 몰랐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다. 1951년 2월 14일 새벽 4시. 예상대로 중공군의 총공격이 시작됐다. 수만 명의 적군이 나팔과 징을 울리며 물밀듯이 밀려왔다. 민우의 부대가 지키던 325고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적이다. 전 병력 사격 개시. 중대장의 외침과 함께 전투가 시작됐다. 민우는 참호에서 정확하게 사격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쓰러뜨려도 끝이 없었다. 수류탄. 박상병이 외쳤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수류탄을 걷어찼다. 수류탄은 참호 밖으로 굴러갔고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다. 민우야. 괜찮아? 네, 형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부상자는 늘어만 갔다. 민우는 부상당한 전우들을 참호 안쪽으로 옮기며 응급처치를 했다. 그의 군복은 이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오전 7시 적군이 고지 정상까지 올라왔다. 백병전이 시작됐다. 민우는 총검을 꽂은 소총을 들고 싸웠다. 15살 소년의 작은 체구였지만 그의 투지는 그 누구보다 강했다. 후퇴. 이진지로 후퇴.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참호에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병들이 있었다. 민우야. 빨리 와. 박상병이 소리쳤다. 먼저 가세요. 부상병들을 데리고 갈게요. 민우는 쓰러진 동료를 업었다. 18살 경주에서 온 친구였다. 다리에 총을 맞아 걷지 못했다. 민우야. 나는 놔두고 가. 시끄러워요, 형. 같이 가야죠. 민우는 있는 힘을 다해 전우를 업고 뛰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총을 맞았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전우를 안전한 곳까지 옮기고 나서야 쓰러졌다. 민우야. 민우야. 박상병이 달려왔다. 민우의 등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형님, 편지 전해주세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 편지를 꺼내 박상병에게 건넸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직접 전해야지. 형님, 저 잘했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까요? 박상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넌 영웅이야. 진짜 영웅. 민우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고향의 봄날처럼 따뜻해 보였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것이 민우의 마지막 말이었다. 15살 소년병 김민우는 1951년 2월 14일 오전 8시 23분 강원도 횡성 325고지에서 전사했다. 그의 품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전투가 끝난 뒤 박상병은 민우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편지를 간직했다. 민우가 구한 부상병은 모두 6명.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나중에 생존자들은 증언했다. 민우는 우리 중 가장 어렸지만 가장 용감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그 고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민우의 군번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학도병 김민우. 1935년 9월 3일생. 경북 안동. 짧은 생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우를 지켰고 조국을 지켰다. 15살 소녀는 그렇게 영원한 15살로 남았다. 2010년 가을 경북 안동의 한 요양원. 75살의 박진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그는 1951년 횡성 전투의 생존자 민우가 형님이라 부르던 박상병이었다. 김민우 열사 가족분이 여기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양원 직원이 한 할머니에게 안내했다. 민우의 여동생 김민자 할머니였다. 76살이 된 그녀는 평생 오빠의 소식을 기다려왔다. 혹시 우리 오빠를 아시나요?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다. 59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민우의 편지였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겁니다.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김민자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흐느꼈다. 노란 종이에는 오빠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빠가 이런 편지를.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우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어떻게 전우들을 구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민우는 제가 본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15살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어른스러웠어요. 덕분에 저를 포함해 6명이 살았습니다. 김민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빠를 기다리셨어요. 매일 저녁 오빠 밥그릇을 놓으셨죠. 아버지도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셨고요. 박 할아버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민우가 구한 부상병들이 보낸 편지들이었다. 이분들이 민우 덕분에 살아남은 전우들입니다. 다들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민우 가족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편지에는 감사의 말들이 빼곡했다. 민우가 없었다면 제 손자들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천사였습니다. 진짜 천사. 평생 민우를 잊지 못했습니다.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2012년 안동시는 김민우 학도병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현충원에 표지석을 세웠다. 제막식에는 민우가 구한 부상병들의 후손 수십 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민우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던 생명들이었다. 김민자 할머니는 표지석 앞에서 오빠의 편지를 낭독했다.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제 피 한 방울, 제 목숨 하나가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한 고등학생이 헌화를 하며 말했다. 저와 같은 나이의 나라를 지키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수 할아버지는 민우의 표지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민우야, 약속 지켰다. 내 편지 전해줬어. 이제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었다. 마치 민우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해 가을, 민우의 일기장이 발견됐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그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죽더라도 이 땅의 자유는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2025년 현재 김민우 학도병의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다. 매년 현충일 안동의 학생들은 그의 표지석을 찾는다. 그들은 묻는다. 우리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답은 민우가 이미 주었다. 평범한 15살 소년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 나라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소년병 김민우는 15살에 멈췄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